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불광 50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불광에 나온 지가 한 25년 전부터 불광에 간혹 나오고 또 글도 한 4년간 연재해서 쓴 적이 있고 또 붓다 비케스천 지금 43회? 네, 붓다 비케스천 1회의 첫 강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회가 깊고 불광 50주년에서 25년을 저도 함께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저보고 하라고 하고 또 이 주제에 누가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크게 재미없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재미난 주제를 주지 요즘에 한참 선 명상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승가교육 그러나 제 원력이 승가교육에 있기 때문에 잘 보고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1994년도에 그 스님들 이제 종단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때 학인이면서 학인 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학인 대표를 하면서 종단 개혁의 이제 중심에 있고 논의 속에 있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의 승가 또 한국 불교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불교의 최고의 장점이 뭘까? 이거는 산중사찰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1000년 넘도록 그런 문화와 또 수행과 교육의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 바로 산중의 절이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 불교가 단순하게 2600년 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계속 전해졌잖아요. 세계 각국에 전해지고 또 시간과 공간이 계속 변화 속에서 불교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게 그 역할을 해왔다. 그 언어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최고의 장점이 산중사찰이고 그 산중사찰의 역할이 지금 현대에 가장 잘 역할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중사찰의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침 이제 2000년도에 미양사 주지를 맡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제가 미양사 주지 이제 임기가 마치고 나온 지가 이제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주로 이제 김포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번 미양사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희 은사스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지 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참 너무 멀구나. 너무 먼 곳에 살았어요. 아무튼 그 먼 곳,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규모가 작은 사찰이고 그런 곳에서 하나의 역할들을 제대로 했을 때 이게 전국 사찰의 모델이 돼서 자신감이 생겨서 곳곳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최초로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가령
이번 가을에 괴불제라고 하는 행사를 저 송광사에서도 하고 화엄사에서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사실 괴불제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미왕사에서 최초로 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괴불제라고 하는 이름,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든 것입니다. 괴불 부처님을 모시고 행사하니까 괴불제라고 하자 한 건데, 지금은 괴불 부처님을 모시고 행사하는 곳이 많아졌고, 또 산사음악회도 처음 2000년도에 했는데 그게 이제 전국 사찰에 가을만 되면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고, 어린 한문악단 뭐 또 갖가지 여러 가지 걸 했어요. 템플스테이도 2002년도부터 처음 시작해서 365일 상시하는 템플스테이로 해왔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산중사찰의 모델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94년도에 스님들의 교육 부분이 잘 제대로 체계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과 좀 더 깊이 있는 수행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이 들었고, 또 교육도 그 시대마다 늘 새롭게 그 시대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또 포교를 하고 교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교육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는 승가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원력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늘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 지점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년 전에 그 미왕사 소임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중앙승가대학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4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또 이전에 교육원장을 하셔가지고 승가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승가 교육에 대해서 제 화두로 삼고 계속 정리하고 또 수정해 나가고 정리하고, 그래서 엊그제서야 1차 정리안이 마련되어져서 이 교육원장 스님하고 논의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승가 교육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이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제가 많은 스님들에게 많은 스님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서 훌륭한 스승들이 많아지면 훨씬 세상이 더 밝아지고 또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달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저 혼자만의 원력이 아니라 많은 그런 스승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10년 동안은 승가 교육에다가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인연들이 됐습니다. 저는 묘하게도 제가 지극하게 마음을 내면 그런 인연들이 저절로 형성되어진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작게 나오네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학인 스님들하고 대학원 스님들하고 대승기실론 원효 스님이 쓴 대승기실론 소 가지고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수행이 가져다 준 이익에 대해서 써져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
능히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종생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십선을 행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한 끼 밥 먹을 동안 이 가르침에 관한 올바른 사색을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후자의 공덕은 전자의 공덕과 비길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런 말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논술을 가지고 구하여 그 의미를 세밀히 살피고 그에 따라 수행하기를 하루낮 하루밤을 하면 그가 쌓은 공덕은 한도 끝도 없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으며 설사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가 각각 무수겁의 세월을 두고 그 공덕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전에 대해서 또 스승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선행하는 것보다 훨씬 그것을 세밀히 관찰하고 가슴에 담는 일이 큰 일이고, 또 그 공부하고 배운 것을 수행으로 녹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수행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승신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불교 법회를 하면 처음에 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진여가 세상의 근본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죠. 부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믿음, 부처의 가르침은 큰 이익을 준다고 하는 믿음, 또 승단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믿음. 요 믿음이 첫째다. 이게 종교하고 철학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은 그것을 살피고 분석하는 데에 먼저 방점을 두지만 이 종교는 첫 번째 믿음에다 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래 성품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진여가 세상의 근본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고 난 뒤에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이걸 사종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수행 오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시하는 것이죠.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빠리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생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간단하다. 2가지면 된다. 하나는 잘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 몸가짐을 잘 단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보시와 이 지계라고 하는 것, 이 2가지면 이번 생에 행복하는 건 아주 충분하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빠리 장자가 부처님, 다음 생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다. 그건 10선행을 하면 된다. 그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에 나거나, 그걸 인천교라고 하죠. 그것보다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까? 있다. 그것은 사성제를 잘 알고 팔정도를 행하면 된다. 뭐 이런 경전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바로 시문하고 계문, 이 2가지는 널리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베푸는 거, 그리고 생명을 보살피고 또 몸을 청정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인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인정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능히 이 참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당장 보복할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지금 총무원장 스님은 선명상 강의하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것은 0.5초에 화가 난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5초면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5초만 잠깐 멈춰라. 그러면 화가 났을 때 행동으로 가지 않게 된다. 뭐 이런 5초 명상, 5초 멈춤 명상 뭐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인문, 참는 거. 그 다음에 정진하는 것, 진문.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정진. 매일매일 정진해야 되는 거죠. 잠깐 한 번 해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8년 전에 우리 7박 8일 수행 프로그램 왔던 분이 한 8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스님, 8년 전에 그 수행 프로그램 할 때 스님께서 108배를 매일 하게 되면 매일매일 나를 리셋하고 다시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마다 뭐 여행을 가서도 호텔에서도 108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지금까지 순조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한결같이 뭔가를 자기가 계속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진한 것, 꾸준히 하는 것,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 번 해보고 난 뒤에 이 약발이 얼마나 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꾸준히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관문, 이거는 이제 대승기실로는 이제 그 선이 있기 전이어서 지관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행,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관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선생이죠. 선생. 그래서 선생이 어떤 마음을 갖춰야 될까 이런 생각하다가, 이 선생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자질은 명제, 아는 것을 질문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질문은 내가 아는 것을 질문으로 바꿔서 그 학생이 그걸 알도록 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도록 하는 일이 선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이익이 된다. 특히나 자리행은 이타행을 겸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내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이타행까지 한꺼번에 돼요. 근데 이타행에다 초점을 두면 자리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타행을 해놓고 집착하고 머물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날 때가 많습니다. 후회될 때도 있고요.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을 먼저, 이타행을, 자리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 이타행하고 함께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가 교육 관련해서 소임을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적어봤어요. 제가 해남 미왕사 주지를 마치는 때에 불광 출판사에서, 불광에서 저한테 취재를 왔어요. 바로 내가 1월 아마 30일 날 나왔는데 28일 날 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름다운 수행자 불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승가대학에 가서 학인 스님들, 그래서 훌륭한 선지식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인터뷰를 다시 한번 봐봤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 내가 잘 안 듣는데
한번 봤더니 역시나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스스로 나한테 하는 약속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승가 교육위원으로 8기, 9기 또 지금 교육위원장을 하고 있는 14기, 15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 아사리 스님들 교육하는 것만 그 옛날에 2011년부터 21년까지 한 10년간 했었고요. 지금 중앙승가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하고 있고 교학처장을 맡고 있고 또 지금 2023년부터 그 조계종 고시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큰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승가 교육에 대해서 제일 앞에 지금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요 내용들은 승가대 총장을 2번 하셨던 종범 스님께서 그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승가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하고 지금 승가대에 올해 한 34년 정도 계시는 유승무 교수님이 또 승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과 합쳐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학과 승가 교육이라는 내용을 마침 지난 6월 달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 강연에 불려올 줄 모르고 정리해 놨었는데 다시 오늘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교화와 승가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 중에 불교학을 2개로 나눈다면 불전결집과 교의연회로 나눌 수 있다. 불전결집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자마자 제1차 결집 하잖아요. 칠욕굴에 가서 500명의 아라한 스님들이 결집하고 그 뒤로 또 2차 결집, 3차 결집 하게 되거든요. 4차 결집, 5차 결집까지. 이제 각 나라별로 또 그 시대에 맞춰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는 거, 이 결집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죠. 이 이후에 강의 또 불경 우리 중각 스님 불경 강의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 말씀하겠죠.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논서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교의연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부처님의 제자들, 그 이후에 정말 그 보살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구사론도 쓰고 또 중관, 유식, 열애장, 천태학, 화엄학, 선학 이 내용들이 이제 교의연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애라고. 이분들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을 결집한 어른들 이분들도 부처님이고 또 이 경전들을 뭐 중국으로 전해오잖아요. 중국으로. 그래서 그걸 또 전역을 해요. 이제 그 번역 역경을 하거든요. 한문으로 역경하고 또 한글로 역경하고 그 수많은 그 경전들을 부처님 말씀들을 그 나라의 언어로 역경을 한 그 훌륭한 분들도 나는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불문의 석원동진 급아해동 바로 그 부분 전해준 그 어른들도 다 부처님들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더 깊게 그리고 더 잘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의연회에 했던 저 논문을 쓰셨던 그 어른들도 다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합쳐서 불전들 아함부, 본현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열반부, 밀교부, 계율부까지 그리고
교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사학, 중간학, 유사학 이런 화음학, 선학까지가 불교학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의 체계인데요. 교화의 인연에 의해서 불교의 신심을 일으켜서 불자가 탄생하면 이들이 모여서 승가를 이룬다는 것이죠. 교화가 첫째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나 논서들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줘서 그래서 그 안에 신도가 되기도 하고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도 합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부터 스님인 건 아니잖아요. 다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속에 태어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스님이 되기도 하고 신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도가 되기도 하고 스님이 되기도 해서 바로 이게 바로 현전 승가가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승가가 되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승가, 또 뭐 중국 불교의 승가, 일본 불교의 승가, 베트남 불교의 승가, 각각의 승가. 요즘에는 이제 뭐 미국 불교의 승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는데 미국의 동부 지역에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것도 한국 스님들만 하더라도 뭐 한 50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는 그 승가를 이루고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승불교의 교의 체계는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자들은 제가 수복불교, 수복불교.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 거기에서 이제 수복이죠. 그게 인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가 구도행. 출가합니다. 출가하면 바로 법문도 듣기도 하고 또 연기법을 깨닫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문과 영각의 승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분을 보살승이라고 하죠. 보살승가가 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이룬 원흉원만한 바로 일승 승가가 되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5가지로 제가 수복행인가, 출가 구도행인가, 법회 쌍수행인가, 원흉 원만행인가에 따라서 인천교, 성문영각, 보살, 일승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내가 나는 제가자가 있더라도 제가에 있지만 나는 복을 닦는 것이 아니라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행을 한다. 깨달음의 수행을 한다. 그리고 나는 경전을 수행을 삼고 늘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은 성문승이 되기도 하고 나는 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연기법을 늘 가슴속에 담고 있고 그리고 모두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혜와 자비를 늘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보살승이 되기도 하고 영각승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또 눈 밝은 완전한 깨달음의 그런 증득으로 깨달음에 늘 그런 걸음을 걸으신 분들은 바로 일승 원흉 원만행이 되겠죠. 승가는 교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교육에 의해서 육성이 된다. 이제 승가 교육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화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교화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교육 받을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출가한 스님들이 나오게 되고 이 출가한 스님들을 잘 교육해야 육성이 되는 것이죠. 불교학은 교화 교육을 위해서 성립하였고 존재하였다. 근데 근현대 불교학의 경향 여기에는 요즘에 누구나 비판적입니다.
조선시대 때 승가 교육에 대해서 체계를 잡혀져 가지고 강원 교육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원 전통 교육은 굉장히 바로 수행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 출가하고 나면 1학년 때 치문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옛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게 사례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치문 경책이거든요. 그 치문을 보면서 나도 이런 스님들처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수많은 발언문들이 나오거든요. 참회문과 발언문들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신심을 내고 원력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되어지면 이제 안목이 넓혀지는 서장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바로 수행자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하는 안목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그래서 사집 공부는 선서들이 줍니다. 출가했으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학년 때는 사교, 이제 그때 원각경, 금강경, 기실론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수행의 마음으로 경전을 보는 거예요. 수행의 마음으로 경전을 보지 못하면 분별심으로 경전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내 분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보게 되면 자꾸 분별하는 마음,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고 저거는 어떻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고 초기 불교 경전은 어떻고 대승불교 경전은 어떻고 이렇게 시비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전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서산대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산대사는 13살 때 조선시대 때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에 들어가거든요. 18살 때까지 거기서 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 지리산 쌍계사 가서 숭인 스님을 만나게 돼요. 숭인 스님 만나서 그 대화하다가 내가 그동안은 출세 공부를 했는데 출세하는 공부, 과거 급제에서. 근데 지금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거기서 3년 동안 봅니다. 21살까지. 그러고 난 뒤에 마음속에서 신심이 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벽송사로 가가지고 출가해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거기서 10년 동안 참선을 합니다. 그 31살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다시 경전을 봅니다. 자, 이 31살 때 봤던 경전하고 18살 때 봤던 경전의 안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부처님 경전, 가령 금강경은 깨달은 분이 법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비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고 대승경전이고 뭐 소승경전이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런 수행의 마음으로 경전을 보게 하는 그 체계가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화엄경은 보살의 자비, 그렇게 해서 4년 교육 과정이 전통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 교육만 갖고는 되어지진 않잖아요. 굉장히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이것을 응용불교화 돼야 되는데 현대에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 교육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뭐냐면 현대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승가학과가 만들어지고 또 선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이 불교학을 가장 발달한 것이 일본 불교입니다. 네? 일본 불교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일본 불교학. 그래서 일본 불교학을 모범으로 삼고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앙승가대학도
스님들 대학인데도 동국대의 교과목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 형태의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교육은 또 전통교육에 매몰되고 현대교육을 하면서 불교학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학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지냐면 수행자를 만드는 교육보다는 불교학자를 만드는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인문학적 불교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으로 불교를 보는 거죠. 종교적 관점으로 수행적 관점으로 불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근현대 불교학은 1900년도 초부터 시작된 20세기 불교학이다. 근현대 불교학은 일반화 내지는 세속화된 불교학이고 근현대 불교학은 인문학적 불교학이고 인문학적 불교학은 회불의 불교학이다. 오히려 뭐 이렇게 평가를 심지어는 오히려 불교학을 더 망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리고 인문학적 불교학이 왕성하게 되면 불교를 쇠퇴한다. 뭐 이런 이론까지 있어요. 인문학적 불교학은 불교를 문헌학적으로 보거나 역사학으로 보거나 비교 철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불교학 공부, 이 수행자, 선지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헌학적, 역사학적, 철학적 접근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이제 이 문헌학을 통해서 전통 불교학에서 보인 문경, 경전을 듣는 거라든지 또 신심을 내는 신심으로 이해하는 거라든지 또 수지한다 할지 독송한다 할지 해설한다 할지 서사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금과 억조로 생각하고 그걸 가슴 깊이 받아들인 그런 학습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적 불교학은 말이죠. 문헌학적으로 했을 때는. 역사학으로 했을 때는 역대 교단과 고승들의 존엄한 공덕을 그 공덕들을 사회적 영향력으로 또 시대적 산물로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선지식들의 그 경전 하나 번역해내고 전하고 하는 그 법문을 그 시대적 법문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놓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비교 철학과 비교 종교학에서도 이제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 발심 수행하는 것들이 놓치게 된다. 사실은 불교를 수행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아까 사종신심 이야기했듯이 신심이 바탕이 되고 그 안에서 원력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수행적 관점에서 깊이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 불교학자가 되고자 출가한 스님들이 아니거든요. 인격 완성, 부처가 되고자 하는 깨달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종교를 갖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불교학 문제점을 수정하고 전통 불교학의 정체성을 개성해서 불교를 전하고 승가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불교학이 요구된다. 그래서 불교학이라고 하지 않고 승가학이라고 명명을 하자. 승가학은 인문학적 불교학의 세속성을 지향하고 전통 불교학의 이념을 계승하여 이 시대 승가 교육에 적절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있는 지금 중앙승가대학이 본래 불교학부하고 불교 사회학부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그냥 승가학부 그래가지고 학부 하나로 그냥 통합해 버렸습니다. 이번에 승가학을 세우는 일은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인문학적 불교학의 체제와 간섭이 이미 몸에 배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배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전통 불교학을 개성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근현대 불교학의 또 결과물들이 또 인문학적 불교학이지만 공헌한 부분들도 있다. 그것들은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통 부분도 받아들여서 잘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가학은
근현대 불교학의 업적을 효율적으로 응용하고 전통 불교학의 학풍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이 시대의 승가교육에 적합한 학문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의학, 선지학, 수증학, 교화학 요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삼법인이나 사성제, 12영기, 육바라밀 등의 교설과 여러 교단의 학파들을 판설하고 학설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불교는 어렵다, 복잡하게 느끼는 것들을 교상학의 형식인데 교학의 원리는 일관되고 아주 간명하다. 그래서 이 간명한 교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선지학은 선종사서 연구를 선지, 바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들을 잘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학은 인도 불교와 천태교학의 지관선지, 지관, 삼매와 이빠사나, 그 다음에 하택종의 무념선지, 홍주종의 평상심선지, 향상종풍의 격의선지, 이제 이 선지학의 내용들입니다. 애 붙여나기 전에 또렷이 한 모양이 원만했다.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어찌 정하랴.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선지학, 이런 이제 선지학이 있고, 수증학, 선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행과 체험의 과정으로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구현하는 그런 수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년 1학기부터 승가대 스님들도 이 오전에는 수업을 아예 뺐습니다. 그래 오전에는 수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참선반, 또 강경반, 경전을 암송하는 강경반, 그 다음에 연불반, 그 다음에 사경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스님들이 다 이 중에 선택하게 했어요. 선택해서 자기 수행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하고 그 다음 학기도 또 하고 그 다음 학기도 또 하고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8학기를 그렇게 선택해서 자기 수행을 한 가지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그 네 가지를 한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수행을 완벽하게 하는 그 수행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그 강의하는 수업을 학점제로 하는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전과 수행 과목과 그 다음에 전법 교화 과정까지 해서 그 과목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승가학을 초점에다 두고 수행자를 초점에다 두고 공부하는 수행자, 선지식을 만드는 교육을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행의 차제와 방법에 대한 교서를 주요 불전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대승기실론의 3종 발심과 사신오행, 그리고 법화경의 탑상신앙과 경권신앙, 화엄경의 십지행과 보현행원, 건강경의 항복기심, 원각경의 12보살장 문답, 여러 선전의 그런 선수행에 관해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고승들의 저술 중에서 수행에 보감이 될 만한 그런 전적들도 정리를 했고, 또 수행은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는 거다. 그래서 수행에다가 초점을 두고 수행에 발심하는 데에 어떤 경전이 필요한가, 어떤 교학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뭐 때문에 하는가? 교화 때문에 하는 거다. 바로 자기 수행도 하지만 자리도 하지만 이타행을 하기 위한 것이다. 보살의 자비구현을 위한 것이
승가 교육의 가장 목적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교화의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 교학은 포교학이고, 교화는 중생을 자비의 주체로 변화시킨다는 개념이고, 포교는 전법륜의 개념이다. 이제 그래서 전법과 또 도생, 바로 전법은 포교이고 도생은 교화다. 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바로 승가 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교행을 실천하는 데는 교법을 알고 중생을 알아야 가능하다. 교법을 모르면 설법할 수 없고, 중생을 모르면 중생 교화할 수 없다. 그래서 포교학은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세속의 모든 학문이 포교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세속화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세속화의 보편성을 응용하여 포교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말하면 삿된 법이 다 바른 법이 되고, 삿된 법이 바른 법을 말하면 바른 법이 다 삿된 법이다. 야부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교학의 방법성과 정체성에 항상 명확한 인식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교의 실행에는 직접 포교로 하는 설법, 강좌, 토론, 좌담, 간접 포교하는 도량, 건립, 가람배치, 존상, 봉안, 각종의 미술, 음악, 무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포교학의 기본 교전으로는 뭐 이런 경전들이 있고요. 그래서 승가학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종단 교육과정을 기초교육과정, 행자교육, 행자교육도요, 이제 각 사찰에다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제 각 사찰에서는 2개월간 있고, 저희 승가대학에서 4개월간 행자교육을 제대로 하는 4개월간 교육을 하는 행자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급 승가고시인데, 이거는 이제 학부, 기본교육을 표준교육하는 거예요. 지금은 표준교육이 아니고 조금 각 교육기관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거는 교육해야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과정이 지금 현재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이 교육과 그 직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단 표준교육 교과목까지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교과목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마지막 지금 단계에 있고요. 행자교육, 기초교육은 이런 과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각각의 교과목들을 다 행자교육원에 하루 일정까지 다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교육 과정도 그렇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저 말씀은 드리고, 승가교육은 선지식을 만드는 교육에다가 첫째를 둬야 되고, 지금은 출가자 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가장 스님들의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선지식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부분들에 좀 더 기초교육, 기본교육에서부터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승가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고시위원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가슴에 담아두고 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번 4년 동안 이 학교에 있으면서 승가교육을 쭉 담당하고 책임지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스승들이 다 노력을 다 했겠죠. 제자를 기르는 노력들을 했지만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스승과 또 그 제자를 양성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이제는 지금은 조금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어떤 선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선지식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스님들만의 몫이 아니고 스승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 사회가 스승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침 이제 이와 같습니다. 가끔 제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예전에 한 1년에 한 2번씩 정도 뵐 정도가 있었는데요. 티벳에서 달라이라마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큰 스승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시대에 한 분의 큰 스승이 떠나고 나면 다시 그건 환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스승이 될 만한 선택을 해서 정말 어려서 7살 때부터 최고의 스승들을 배치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세계의 큰 스승을 그 나라의 큰 스승을 만들어내죠. 이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들 그게 바로 표출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저는 늘 뵙지만 당신이 그렇습니다. 이 금강경은 어떤 스승한테 이 금강경을 배웠는데 이 스승은 금강경을 어떤 스승한테 배웠고 그 스승은 또 어떤 스승한테 배웠는지 이걸 계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달라이라마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하십니다. 온갖 스승들이 스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도 나는 반야신경을 아마 지금에는 내가 제일 강의 잘할걸? 공성에 대해서 40년 동안 내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분 또한 늘 수행하고 평생을 수행하고 평생을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공부하고 그러시는구나. 그 바탕에서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한국의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시골로 탁발하러 다니다가요. 애들 노는 것 보면 알아요. 스승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불러서 야, 넌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집 자식인지 알아놔요. 찾아가가지고 요 집에 셋째를 좀 출가시키면 좋겠다. 안 그러면 단명한다. 왜요? 스승을, 선지식을, 다음 때의 스승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한 스승이 한 시대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사회에 큰 스승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한 시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복이 있으려고 한다면 스승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사는 일도 중요하고요. 편리하게 사는 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 시대의 스승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들이 이 시대의 스승은 누굴까? 또 갈증만 느끼지 말고 스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뭐 좀 돈이라도 있으면 승가대학에 후원금도 좀 내시고 스님들이 정말 훌륭한 스승이 그 중에서 한 분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덕에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전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책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